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평론가이고 에세이스트고 조선대에서 문학을 가리키는 신형철 작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문집입니다. 신형철은 글 쓰는 것이 집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건축은 건물을 짓고 글은 인식을 생산한다. 그래서 건축은 적합한 자재를 찾고 글짓기는 정확한 문장을 찾는 것이다. 특정한 인식을 정확히 표현하는 문장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글짓기는 필요한 단락의 개수를 계산하고 각 단락에 들어갈 내용을 배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공학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그 건축물은 무너진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엄밀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라는 것이 글쓰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신형철은 이 책에서 여러 작가들의 글들을 소개하고 또는 논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작가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네요. 론 마라스코와 브라이너 셔프가 지은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는데 요 몇 년 읽은 에세이 중에서는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한 휴식은 슬픔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러나 슬퍼하는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휴식이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지만 말고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라고 말하는 이들의 헛소리에 신경을 꺼라. 지금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다. 이런 글이 이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에 있다. 공감이 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설거지나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없다. 이런 말과 상통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영화 해와, 동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민용근 감독이 만든 영화 해와 동을 소개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게다가 사회적 권력관계가 사랑의 권력관계 속으로 삽입되기도 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김경우의 12겹의 자정이라는 시집을 소개하면서 참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맞아. 내 경우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늘 내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내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바뀐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잘 안 변합니다. 또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의 역할이 바뀌지 않아요. 공감이 갔습니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늘 참지 않고 참는 사람들은 늘 참습니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안 참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는 사람들은 그냥 참는다. 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사고이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은 사건이다. 사고는 처리하는 것이고 사건은 해석하는 것이다. 사고에서는 사실의 확인이 중요하고 사건에서는 진실의 추출이 관건이다. 마치 탈무드에 나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죽음을 두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 남긴 수십 권의 책들은 한국 사회의 마음 공부의 교본이 될 것이다. 원로 작가 한 분이 떠난 것이 아니고 당대 가장 젊은 작가를 잃은 것이다. 이 나라의 가장 거대한 도서관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쓸쓸하다 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풍자와 조롱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다. 풍자는 특정한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조롱은
언제나 하면 안 된다. 타인을 조롱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가장 저급한 쾌감이다. 이 세상에 해저되는 조롱은 없다.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강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풍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관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옳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술은 현실의 재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라는 것은 현상의 복사가 아니라 본질의 장악이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지성이 필요한 것이죠. 또 문학이나 영화에서 느끼는 고통,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그런 고통 없이는 인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독자들에게 전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장동 게이트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영화 아수라가 대장동 게이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대장동 게이트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신영철 이 평론가가 영화 아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는 그야말로 피가 튀기는 하드보일러한 영화입니다. 아수라에서 보는 이런 폭력성이 한국 사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독자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평론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평론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은 한 작품을 여러 번 꼼꼼히 본다는, 소설이건 영화건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두 번째는 구조를 보고, 세 번째는 영상과 음악 등 디테일에 천착해서 보면 남들이 한 번 보고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스토리와 구조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평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일 때까지 계속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작품이나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 번 보고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화에서 만일에 평면적인 캐릭터가 나온다면 그건 감독이 영화를 잘못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타인의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를 망각하고 하는 모든 작품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로 폭력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 그 문학 작품에 대한 글이 있고, 문학 작품에 대한 평이 아닌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 작품에 대한 평론은 흔히 평론가들이 그랬듯이 전문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난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에 대한 글이 아닌 다른 글들은 좀 쉽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읽힌다고 해서 글이 평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글들은 이 작가의 주장이 몹시 강해서 다소 좀 부담스럽기까지도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진지함과 세상을 향한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